집을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또 가장의 사연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급쟁이로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면 월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벌어보자 생각한 게 마침 코로나로 엄청난 상승이 있던 주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들었다가 다들 번다는 상승장에서도 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봤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에 5천만 원 신용대출로 받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날려버린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돈 벌 기회가 찾아온다면 제대로 잡을 거란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지인이 비트코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장이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주식에서 잃었던 돈을 찾을 거란 마음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크게 투자했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2금융권 연이율 19.99% 대출까지 손을 댔거든요. 그 이후로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직장에서 매달 고객들에게 투표받으며 우수사원상을 받던 제가 일에 집중을 못해 징계까지 먹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나도 걱정되지가 않았어요. 연이율 19.99%가 뭐 별거야? 갚으면 되지. 아무렇지 않게 턱턱 빌렸습니다. 심지어 아내 이름으로도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었다는 것을요. 절대 안 한다는 각서를 쓰고 장모님의 연금 대출을 받아 19.99%의 대출은 다 상환하고 1금융권 대출만 남은 상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큰 돈을 벌려던 제 욕심으로 오히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최대한 대출을 상환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나 팔고 나서 더 오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지금 파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갚아나갈 것이 너무나도 많은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이분 사연에 대해서 악플보다는 저희가 또 선플로 여러분의 현명한 그런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이 나이가 30대 중반이십니다. 3인 가구의 가장이시고 부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 소득은 500만 원 중반대인데 지출 빼고 저축이 한 달에 3,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저분 대출이거든요. 저게 저축이 아니라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출이 많고 저 중에 원리금 가치 상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주식 코인 합쳐서 그러니까 1억 이상 빌리셨고 1억 이상을 이제 잃으신 거죠. 그리고 장모님께 이제 고금리로 대출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장모님께서 본인의 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대출을 상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이 부산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거를 팔고 이 대출을 상환하고 새 출발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해야겠지만 먼저 부동산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집을 파셔야 될지 팔지 마셔야 될지 일단 그게 가장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상황을 빼고 이 물건에 대해서만 이 물건만 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이 지금 부산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여기가 이제 해운대 제일 좋은 동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영강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이제 광안리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삼익비치가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남구, 그리고 동래구, 연제구.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을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부상권, 중부상권, 서부상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동부상권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 구도심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 남포동, 항구, 그다음에 동래 쪽은 원래 이제 부산 내륙이었고,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사상구, 사하구.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명지국제신도시가 있는 강서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한 겁니다. 해운대 쪽으로. 원래 여기 사람 살던 데가 아닌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쾌적한 아파트가 지어졌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생활권이 좋아진 거예요. 마치 서울로 치면 강남처럼.
예. 이분이 거주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반여동의 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20평대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지금 파는 게 낫냐? 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먼저 호가를 한번 볼까요? 4억 중후반? 요 정도 시세가 지금 호가가 나오고요. 전세는 2억 중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시세는 아실로 보겠습니다. 센텀 롯데캐슬의 24평 과거 가격입니다. 네. 여기 보면 가격이 막 화려하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출렁출렁하지만 장기간 우상향.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2022년 현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매매인데 이 전세 보세요. 전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같이 올랐죠. 사실 이 아파트가 임대차법이 2020년 여름이잖아요. 네. 요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근데 19년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부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가 선호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임대차법이 전세가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전세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버렸네요. 네, 밀어 올려버린 거죠. 올렸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께서 이 집을 만약에 2020년 7월 이전에 샀다. 그럼 이 가격대에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대보다 지금 전세가 더 비싸요. 전세가 넘어섰다는 건 뭐냐면 정말 역대급 공급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세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 집의 옛날 매매가는 우리가 30년 전 새우깡 가격 얘기하듯 역사 속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2억 중반대로 2020년 여름 이전에 그러니까 2년 이상 더 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집을 파는 게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까지 빠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을 왜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만 봤을 때. 집만 봤을 때. 여러분들도 1주택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팔고 저점에 한번 잡아봐? 왠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번 해봤거든, 그걸.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그 아파트의 전세가가 여러분들이 산 매매가를 넘어갔는지 그거를 보시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 수준의 공급이 있지 않는 이상 내 집이 내가 산 가격까지 떨어지기는 힘들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끄잡아 내리는 경우가 제일 리스크잖아요. 남은 게.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되지? 전세가 어떻게 될지는 입주를 보면 그쵸, 알아요. 물량을 봐야겠죠. 물량을 보면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대구에서 보고 계시죠? 그럼 부산의 물량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지인에 나오는 부산 통계인데 이제 2025년 이건 이제 입주 예정 물량까지 보여주니까요. 부산이 참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이 평균으로 치면은 한 28,000세대 들어갔어요. 28,000세대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규모, 인구 35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의 규모로 봤을 때 명백히 많은 물량입니다. 부산의 특징이 있어요. 부산시장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산은 다른 도시보다 전세가 낮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간 누적 물량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오른 거예요. 부산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뭐라노? 막 이러실 수 있는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물가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못 올라갔어요. 다른 도시 대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부산에 이제 물망골이라고 그 센터 시청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있고 거기 이제 입주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입주 매물 정리가 안 됐어요.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전세가가요. 방 3개 화장실 2개 34평 기준으로 4억이에요. 4억이면요 여러분 놀라실 수 있는데요. 분당에 10평짜리 30년 넘은 아파트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냐면 새 집을 너무 오랜 기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이 많으면 매매가 올라가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급 가지고 매매가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네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매매 올랐어요, 부산. 근데 부산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광역시 이상 레벨 도시 중에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참 신기했는데 공급이 부족한 도시는 신축과 구축의 아파트 가격 차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축 아파트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는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부산같이 10년 동안 공급이 많았죠?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는 신축 아파트 많다는 얘기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많으니까 구축 아파트가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처럼 봐요.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 아파트 내가 산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비싼가? 내가 2억 초반에 샀나? 그럼 이 집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 입주도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세가가 빠지기 힘들다는 거고 내 매수가까지 매매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러네요.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은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그 관점도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분이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실거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혹여나 모를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포기하는 것,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염려를 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너바나님이 말씀을 더 잘 해줄 것 같아요, 저보다. 네. 저도 사실 나인님 얘기 동의를 하고요. 뭐 이분 바람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집이 고점일까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이거를 고점일 때 팔고 다시 저점일 때 사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걸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워런 버핏이 만약에 코카콜라 갖고 있고 워런 버핏이 사실은 안전마진을 포함해서 저평가를 보는 거에 정말 세계 1등인데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고점일 때 팔고 저점을 다시 사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가치 있는 것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자체가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메타인지가 안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 말은 사실은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가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3년 정도, 4년 정도를 봤을 때 이분이 지금 팔고 이걸 가지고 딴 걸 투자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다. 네, 지금 이분 상황에서 이분이 주신 쭉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을 굴릴 시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부채, 본인이 신용대출 받은 거랑 가족들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이거 상황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그래서 이분이 뭐 되게 많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유튜브도 하고. 나름 되게 많은 뭐 걸 투자도 시도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노바라님, 저는 5년, 10년 됐는데 인생이 바뀐 게 없어요. 난 되게 특히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면 뭐 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복귀예요, 복귀.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몇 년간 투자를 했어요. 심지어 그 투자하는 게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연 19.9%의 대출을 받아서 할 정도로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되게 위험한 구렁텅이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건 냉정하게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다른 걸 투자해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나는 투자 실력이 없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투자의 성공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이분 잃으셨죠? 네네. 이분이 주식 돈 잃었죠. 그럼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나요? 있어요. 있죠. 이분 비트코인 돈 잃었죠. 비트코인 돈 번 사람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 대상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인물과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 매수해서 매도할 때 가격을 봤을 때 얘가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지? 떨어질 확률이 20% 미만의 물건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투자했을 때 이 물건이 올라갈 확률이 얼마지? 그럴 때 80% 이상의 물건을 골라야 돼요. 네, 저는 그런 기준으로 골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걸 판단할 수 있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안하지만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 보니까 잠깐 해봤는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한 분야를 잘 정해야 돼요. 한 분야를 정한다는 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분야를 잘 정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좋은 투자자들은요, 그 기준이 되게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네. 다르지만 다 갖고 있어. 정말 뭐 50억, 100억 이상의 투자자들은 다 그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그거를 기준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는 되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공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성공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실력으로 번 사람들은요. 하락장 와도 괜찮아요. 내가 수강생들이 올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년 뒤, 4년 뒤에 얘가 얼마 정도가 매매 가격 바운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이분이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는 정말 운이 나쁘면 그 돈이 다 날아가요. 돈이라는 건 사람의 그릇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 그릇은 내공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잠깐 누군가의 정보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부여적으로 항상 거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분은. 네, 정말.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죠. 뭐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행동으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빚을 갚는 거는요. 투자로 갚으시려면 안 돼요. 몸으로 갚으셔야 돼요. 같은 비트코인 실패한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는 막 비트코인 올라라 막 얘기하고 했던 거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미안하니까 배민이나 쿠팡 이런 걸로 배달도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투자 실패해서 한번 되게 힘든 적이었어요. 내가 와이프가 처음 결혼해서 원래 생활비가 180만 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를 150으로 줄였어.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한 2, 3천 모았어요. 내가 투자를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뭔가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고 이런 게 없었지만 나도 뭐 알아보고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펀드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아껴 살자고 뭐 잔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 아이들 뭐 날 때도 뭔가 뭐 좋은 옷도 못 입히고 기저귀도 그랬는데 내가 진짜 나의 그런 오만함. 뭐 나는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스마트하니까 잘 되겠지라는 오만함. 내가 전혀 모르는 투자라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한테 몹쓸 짓을 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걸 철저하게 복귀를 해야 돼. 아프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거의 10억 달성하고 나서도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분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게 가족이랑 나는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뭐 나머지 이런 거 못한다. 아니, 이분은 여기서 정신 차리고 자기 주 7일 일해야 돼요. 그게 가장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버는 거는요. 내가 2배, 3배 일해야 돼요. 이분도 아마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야.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맞아요. 이거 되게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 그래서 보냈겠죠. 근데 이거를 10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보냈다는 거는 그리고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와이프한테 더 이상 이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이러다 사기꾼 만나면 뒤지는 거야, 진짜. 저도 공감 되게 많이 가는 게 사실 제가 집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게 너바님이랑 생각이 똑같았어요. 이래서 갚으셔야 돼요, 이거. 네. 왜냐면 집을 팔아서 갚을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불려가지고 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평정심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떨어지면은 못 견디는 게 아니고요. 한 3년 안 오르잖아요. 막 온갖 불평 불만 다 나와요. 진짜. 맞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투자해놓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력이 없는데 투자를 한다?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느꼈던 이유가 이게 있어요. 문구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집을 제가 팔려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집이 이미 최고점인 것 같고 이게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도 팔아서 대출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점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투기적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 지금 고점인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지금 뭐 바닥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너바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 가위바위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운 좋으면 이겨. 근데 재수없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위바위보 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게 글의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너바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면서 나도 그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투자하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느낀 투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잣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잃지 않을 수 있는 투자 마인드와 실력이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잃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래요. 네. 사실은 다들 너바나님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고. 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놓고 거기에서 맞는 것만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오르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100 모으는 거 너무 어려워. 아, 진짜 힘들죠. 1년에 2, 3천 모으는 거 진짜 계속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1년에 모으는 게 2, 3천이야. 근데 투자로 2, 3천 날리는 거 일도 아니고 너무 금방이야. 그러니까 나는 10개 투자하면 10개 다 성공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도 사실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아껴 사는지 알아.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 마음이 어느 아빠가 아이한테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아이랑 시간 보내고 싶고 그잖아.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단축시키려고 진짜 압축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이게 잃지 않는 거가 나인이 말한 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이분이 또 우수사원까지 받을 정도로 일을 하실 땐 또 일을 또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직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그 과정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좀 실수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잘 복귀하셔서 앞으로 또 이제 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잘 하시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나는 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렵게 용기 내서 또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그 용기로 또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년만 추가로 몸으로 갚읍시다. 2년만. 그러면서 공부합시다.